생각해보면 참 기묘한 일입니다. 역사상 모든 제국은 영토를 지키거나 부를 빼앗거나 권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쟁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뭔가 달랐습니다. 미국은요, 전쟁 그 자체를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로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단순한 방어 정책이 아니라 수익을 창출하는 시스템을 만든 것입니다. 모든 갈등과 모든 위기 그리고 모든 총알이 거대한 기계에 먹이를 주는 자가 발전 시스템입니다. 한번 이 구조를 꿰뚫어 보게 되면 다시는 예전처럼 세상을 볼 수 없게 됩니다. 미스터리 발견 연구소와 함께 이 거대한 진실을 끝까지 파헤쳐 보시죠. 이것은 단순히 미국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한 제국이 파괴를 돈으로 바꾸는 법을 배웠는지, 그리고 그 모델이 어떻게 전 세계 경제를 통제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세계의 대부분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베를린, 도쿄, 바르샤바, 런던 같은 도시들은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나라는 건재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더 부유하고 강력하며 산업적으로 압도적인 국가,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유럽의 공장은 사라졌고 일본의 인프라는 파괴되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전쟁 생산 라인은 여전히 굉음을 내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탱크 비행기 배무기들이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규모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바로 여기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옵니다. 미국은 이 공장들을 멈추는 대신 계속 가동할 새로운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비즈니스 입장에서 평화는 악재였기 때문입니다. 전쟁 전 미국은 세계 무대에 나서기를 꺼리는 나라였습니다. 대공황으로 인해 내치에 집중하며 고립주의를 택했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재창조였습니다. 1941년부터 1945년 사이 미국 정부는 현재 가치로 약 4조 달러를 전쟁 비용으로 썼습니다. 그 돈은 단순히 무기를 산 것이 아니라 경제 그 자체를 건설했습니다. 평화가 찾아왔을 때 군산 복합체라는 기계는 이미 너무나 거대하고 수익성이 높아서 멈출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공장은 계약이 필요했고 노동자는 일자리가 필요했으며 기업은 수요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 수요가 절대 사라지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1947년 냉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지속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갈등이 찾아왔습니다. 세계대전과 달리 냉전에는 최전선이 없었습니다. 적은 보이지 않고 이념적이며 영구적이었습니다. 두려움을 먹고 사는 비즈니스에 이보다 완벽한 조건은 없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경고를 남겼습니다. 그는 오성 장군 출신이었지만 내부에서 형성되는 무언가를 목격했습니다. 1961년 퇴임 연설에서 그는 군산 복합체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습니다. 정부와 군대, 그리고 민간 기업의 파트너십, 전쟁 비용이 경제 성장의 연료가 되는 권력의 삼각형을 지적한 것입니다. 아이젠하워는 멈추기엔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계는 이미 완성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는 단지 이 기계가 공화국을 집어삼키기 전에 사람들이 알아차리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봅시다. 모든 전쟁에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모든 무기에는 연구가 필요하고 모든 연구 프로젝트에는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금으로 충당되는 그 자금은 군인들에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방위산업체로 흘러 들어갑니다. 로키드 마틴, 보잉 레이시온, 노스롭, 그루먼 제너럴 다이내믹스 같은 기업들입니다. 이 회사들은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전쟁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 수익을 창출합니다. 2023년 미국은 군사비로 8,770억 달러 이상을 지출했습니다. 이는 다음 순위 10개국을 합친 것보다 많은 액수입니다. 중국, 러시아, 인도, 영국, 일본을 다 합쳐도 미국의 국방 예산을 따라잡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전쟁은 더 이상 대응이 아니라 투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크라이나나 대만 혹은 중동에서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방위산업체의 주가는 폭등합니다. 미사일이 발사되면 시장은 환호하고 평화회담이 성공하면 주가는 폭락합니다. 파괴가 번영을 이끄는 도덕의 역전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는 단순히 무기를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전쟁 비용은 모든 곳으로 스며듭니다. 인프라, 기술 교육, 심지어 엔터테인먼트까지 말입니다. 여러분의 휴대폰에 있는 위성 항법 장치 GPS는 냉전 시대 군사 자금으로 탄생했습니다. 인터넷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이크로칩 위성 제트 엔진도 모두 전쟁이 혁신의 어머니가 된 사례들입니다. 평화로운 시기에는 혁신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호기심에 자금을 대는 것보다 두려움에 자금을 대는 것이 더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을 기반으로 한 모든 시스템은 자신을 정당화할 적이 필요합니다. 냉전 시대에는 그 적이 소련이었습니다. 1991년 소련이 붕괴하자 전쟁 기계는 존재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미국의 거대 라이벌이 사라진 것입니다. 국방 예산은 줄었고 공장은 멈췄으며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잠시나마 평화가 이 순환을 끊을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 2001년 9월 11일이 찾아왔습니다. 전쟁 기계는 하룻밤 사이에 재가동되었습니다. 테러가 새로운 적이 되었습니다. 국경도 없고 끝도 없으며 완벽하게 수익성 있는 적이었습니다. 2001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은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에 8조 달러 이상을 쏟아부었습니다. 이 수조 달러는 군인이나 작전에만 쓰인 게 아닙니다. 계약업체, 컨설턴트, 기술기업, 그리고 민간 용병회사로 흘러들어갔습니다. 2010년에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주둔한 미군보다 민간 계약업체 직원이 더 많았습니다. 그들은 기지를 짓고 군대를 훈련하고 물류를 배송하며 시간당 비용을 받고 정부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전쟁은 구독 서비스가 되었습니다.
폭탄이 떨어질 때마다 청구서가 발행되었습니다. 파괴된 건물은 재건 프로젝트가 되었고 철수는 방위비 지출 감시, 사이버 보안 드론 기술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니라 회계 장부의 기록입니다. 딕 체니 부통령이 이끌었던 벨리버튼을 예로 들어봅시다. 이라크 전쟁 동안 엘리버튼은 390억 달러 이상의 정부 계약을 따냈습니다. 로키드 마틴은 F-35 전투기로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F-35를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으면서 1조 7천억 달러를 잡아먹는 프로젝트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는 해마다 예산을 지원받습니다. 40억의 주에 걸쳐 수천 개의 일자리가 여기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영향력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 어떤 상원 의원도 지역 일자리를 위협하는 국방비 삭감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은 스스로 영속화됩니다. 정치적으로 건드릴 수 없고 경제적으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더 깊은 진실이 있습니다. 미국 경제 자체가 전쟁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달러의 지배력 채권 시장, 페트로달러 시스템, 이 모든 것이 글로벌 군사력에 의해 뒷받침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금융의 힘으로 세계 경제를 고정시켰습니다. 브레턴우즈 체제를 통해 다른 통화를 달러에 묶고 달러는 금에 묶었습니다. 하지만 1971년 닉슨이 근본 이제를 폐지하면서 달러는 새로운 기반이 필요했습니다. 미국은 석유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 거래를 맺어 석유를 오직 달러로만 결제하게 했습니다. 이는 석유가 필요한 지구상의 모든 국가가 먼저 달러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군사력으로 이러한 글로벌 의존성을 강제한 것입니다. 페트로달러 시스템이 탄생했습니다. 돈과 힘의 결혼이었습니다. 전쟁은 자유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수요를 지켰습니다. 중동에서 라틴 아메리카에 이르기까지 미국의 전쟁과 쿠데타 개입은 종종 하나의 단순한 목표와 일치했습니다. 바로 글로벌 경제 지배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1953년 이란의 모하마드 모사데크 총리는 석유를 국유화한 뒤 축출되었습니다. 2003년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도 석유를 달러 대신 유로로 팔겠다고 제안한 뒤 같은 운명을 맞았습니다. 리비아의 무아마르 카다피는 금으로 뒷받침되는 아프리카 통화를 계획하다가 나라가 폭격으로 무너졌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일관성일까요? 전쟁은 단순한 비즈니스를 넘어 자유라는 깃발 아래 마케팅되고 민주주의라는 라벨을 달고 수출되는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슬로건 이면에는 언제나 자원시장 그리고 서사에 대한 통제권이 있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군사 케인스주의라고 부르는 개념이 있습니다. 전쟁 비용을 경기부양책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소비자 수요가 약해지면 정부는 국방 예산을 늘려 일자리와 계약을 창출하고 정치적 안정을 도모합니다. 도로나 학교를 짓는 것과 같은 논리지만 다리를 짓는 대신 폭탄을 만드는 것입니다. 차이점이라면 폭탄은 가치를 창출하는 게 아니라 파괴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파괴된 것은 끊임없이 교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은 평화가 시스템의 의문을 제기할 만큼 오래 지속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스스로를 유지합니다. 2021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떠날 때 세계에서 가장 긴 전쟁은 승리가 아닌 이익으로 끝났습니다. 철수하던 주에 방위산업체의 주가는 올랐습니다. 새로운 거래가 이미 협상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재건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 대결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중국, 러시아 사이버 전쟁 우주. 이름은 바뀌지만 비즈니스 모델은 그대로입니다. 모든 새로운 적은 새로운 시장입니다. 모든 새로운 기술은 새로운 무기입니다. 실제든 상상이든 모든 전쟁은 작성되기를 기다리는 또 하나의 분기별 보고서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전쟁을 비즈니스로 만든 바로 그 시스템이 미국을 자신의 기계 안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글로벌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은 전쟁뿐만 아니라 강력함의 이미지를 유지하는데 끝없이 돈을 써야 합니다. 펜타곤은 스스로를 감사할 수 없습니다. 몇 년마다 수조 달러가 행방불명되지만 의회는 묻지도 않고 새로운 예산을 승인합니다. 워싱턴에는 평화를 위한 로비스트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있더라도 힘이 없기 때문일까요? 1970년대에 잊혀지지 않는 문구가 있습니다. 미국의 적이 되는 것은 위험하지만 미국의 친구가 되는 것은 치명적이다. 많은 동맹국이 그 교훈을 얻었습니다. 미국 기지를 유치하거나 미국 정책을 지지했던 국가들은 종종 세대를 넘어서는 갈등에 휘말리곤 합니다. 베트남,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우크라이나. 각 전쟁은 자유민주주의 안보라는 이상으로 정당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각 전쟁은 혼란과 부채, 그리고 이익을 남겼습니다. 전쟁은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지속하기 위한 패턴이 되었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봅시다. 이것은 특정 국가를 악마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거대한 변환을 이해하려는 것입니다. 미국이 전쟁을 발명한 것은 아니지만 전쟁을 산업화했습니다. 확장 가능하고 반복 가능하며 수익성 있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20세기는 국가들이 영토를 위해 전쟁을 벌이며 시작되었지만 기업들이 계약을 위해 전쟁을 벌이며 끝났습니다. 오늘날 전쟁의 도구조차 민영화되었습니다. 드론, 사이버 무기, 감시, 프로파간다. 그리고 그 뒤에는 주식 시세표와 대차대조표 주주 보고서가 있습니다. 전쟁은 더 이상 혼란이 아닙니다. 조직화된 수익입니다. 영구적인 갈등으로 돌아가는 제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우리가 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긴장에 중독된 경제, 두려움에 상승하는 시장, 위기를 먹고 사는 정치인, 그리고 궁극주의를 안정과 동일시하도록 훈련받은 대중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때 민주주의의 무기고였던 미국은 이제 세계 최대의 채무국입니다. 역사상 그 어떤 제국보다 제국 유지 비용을 많이 쓰고 있으며 이는 부채로 조달되고 믿음으로 지탱되며 문화를 통해 수출됩니다.
전쟁은 피해야 할 비극이 아니라 팔아야 할 상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는 원하든 원치 않든 그 고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조용히 경고합니다. 전쟁을 이익으로 바꾼 모든 제국은 결국 비용 통제에 실패했습니다. 아테네, 스페인, 영국 모두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확장하다가 부채와 인플레이션 환멸로 인해 무너졌습니다. 미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부채는 이제 34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한때 금으로 뒷받침되던 통화는 이제 군사력과 시장의 신뢰로 뒷받침됩니다. 하지만 제국과 마찬가지로 신뢰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계가 믿음을 멈추면 기계도 멈춥니다. 전쟁이 더 이상 돈이 되지 않을 때, 동맹국들이 신뢰를 잃을 때, 부채가 성장을 압도할 때, 달러가 흔들릴 때 이 비즈니스 모델이 붕괴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어쩌면 역사는 우리를 그 지점으로 데려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전쟁의 제국이 부채의 제국과 마주해야 하는 시점 말입니다. 둘 다 무한한 성장이라는 같은 환상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권력을 포함해 그 무엇도 영원히 성장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도덕적인 층위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방어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되는 모든 폭탄, 모든 드론, 모든 침공은 더 깊은 무언가를 반영합니다. 바로 쇠퇴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황혼을 감지한 제국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에 매달립니다. 정복이 아니라 지속을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 시대의 조용한 비극입니다. 혁신과 자유 위에 위대함을 건설했던 나라가 이제는 갈등과 통제로 스스로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미국은 아이젠하워의 경고를 기억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무기에 집착하는 국가는 평화의 목적을 잊을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움 위에 세워진 번영은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비즈니스화된 전쟁도 결국 전쟁이며 모든 비즈니스는 결국 결산의 날을 맞이하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식을 것이고 부채는 늘어날 것이며 언젠가 기계는 멈출 것입니다. 폭발과 함께 멈추는 것이 아니라 탈진하여 멈출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세계는 미국이 한때 무엇을 상징했는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전쟁의 제국이 아니라 평화의 약속을 말입니다. 해답은 미래에 숨겨져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 쓰여 있습니다. 미스터리 발견연구소였습니다.